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보통 야담이라 하면 귀신 나오거나 호랑이가 막 사람으로 변하거나 뭐 그런 신기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을 떠올리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런 건 아니요. 대신에 아주 머리가 비상한 선비 하나가 꾀를 내어 못된 사또를 골탕 먹이는,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이야기지요. 주인공은 저기 시골 구석에 묻혀 사는 이름 없는 선비 다산 어른이랍니다. 아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다고요? 그 유명한 정약용 나리도 호가 다산이셨지요? 아마도 오늘 이야기 주인공도 그분처럼 지혜롭고 백성을 아끼는 마음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럼 시골 선비다산 어른의 지혜로운 복수극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야기의 무대는 저기 경치 좋기로 소문난 남쪽 어느 고을이랍니다. 그 고을에서도 조금 외딴 곳에 다산 정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이 양반, 젊었을 적에는 한양에서 꽤나 알아주는 수재였다고 합니다. 임금님 앞에서 경서를 논하고 나라디를 도모할 큰 꿈을 품었었지요. 헌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어디 뜻대로만 되어있까? 아마도 꼬장꼬장한 성격 탓인지 아니면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여튼간에 중앙정계에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결국 낙향하여 이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시골 샌님이었지요. 소박한 초가집에서 검소하게 살면서 낮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약초를 캐고 밤에는 등잔불 밑에서 책을 읽는 것이 그의 일과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한약 물먹은 양반이 어쩌다 절이 되었나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워낙 조용하고 겸손하게 지내니 점차 글만 아는 순한 선비 정도로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요. 하지만 다산 선비는 결코 글만 아는 샌님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흙을 만지면서도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가슴 아파했고 책을 읽으면서도 세상을 바로잡을 도리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깊은 속내를 가진 분이었지요. 그의 곁에는 향아라는 과묵하고 충직한 어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향아만이 다산 선비의 진짜 모습, 즉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지혜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다산 선비는 비록 몸은 시골에 묻혀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으니 바로 한양에서 신임 사또가 부임해 오면서부터였답니다. 새로운 사또는 최치수라는 젊은 양반이었는데 글쎄 한양에서도 권세 깨나 부린다는 최참판댁 망난이 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소? 나랏길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 배 채우고 향락을 즐길 궁리만 하는 그런 위인이었지요. 최 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아주 거만하고 방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관아일은 아전들에게 다 맡겨놓고 자기는 매일같이 기생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거나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며 위세를 부리는 것이 낙이었지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아주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인간이었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최 사또가 탐욕이 하늘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온갖 해괴한 명목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부임 축하연 비용이다. 관아 수립이다. 흉년 대비 비축미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지요. 가뜩이나 가뭄과 흉년으로 살기 힘든 백성들에게 이 신임 사또의 부임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재앙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순식간에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백성들의 한숨소리는 날로 깊어만 갔답니다. 최 사또의 횡포가 시작되면서 마을 분위기는 흉흉해졌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사또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은 자기 살 궁리하느라 바빴고 힘없는 백성들은 보복이 두려워 그저 쉬쉬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모두가 외면하고 있을 때 조용히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의 다산 선비였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지요.
최사또가 관아 앞에 자기 위세를 과시할 만한 멋진 정자를 하나 짓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정자의 기둥으로 쓸 제목으로 글쎄 마을 어귀에 수백 년 동안 서서 마을을 지켜온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베어 쓰겠다고 명한 것이 아니겠소? 그 느티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답니다. 마을의 상징이자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휴식처였고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사랑방 같은 존재였지요. 사또의 명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감히 사또에게 반기를 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산 선비가 조용히 관아를 찾아가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 날이 외람된 말씀인 줄 아오나? 다산 선비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는 수백 년 동안 이 마을 백성들과 함께 해온 소중한 존재이옵니다.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백성들의 추억과 애환이 서린 벗과 같은 나무이니 부디 베지 마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치에 맞게 조목조목 느티나무를 베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지요. 하지만 오만방자한 최사또가 그런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있겠소이까? 그는 다산 선비의 초라한 행사액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내가 누군가 했더니 웬 촌뜨기 새님이 아니신가? 니까짓 게 무엇인데 감히 사또의 명에 토를 단단 말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최사또는 다산 선비를 대놓고 무시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느티나무를 베어오라고 호통을 쳤지요. 결국 느티나무는 베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산 선비 역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는 이 일로 최사또라는 자가 얼마나 백성을 우습게 알고 제멋대로 구는 위인인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저 오만한 자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조용히 다짐했지요. 느티나무 사건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인한 초해사또는 이제 더욱 거칠 것이 없다는 듯이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탐욕과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마을은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지요. 사또는 온갖 구실을 만들어 세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쳤어도 세금은 꼬박꼬박,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내라고 독촉했지요. 심지어는 닭이나 개 같은 가축들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는 해괴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닭이 세금을 어찌 낸단 말이오. 정말 말도 안 되는 횡포였지요.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는 가차 없는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곡식을 빼앗기는 것은 예사였고 집이나 땅을 헐값에 빼앗기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관에 갔다가는 오히려 괘씸하다며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기 일쑤였지요. 힘없는 백성들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만 지어온 황영감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황영감은 마을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최사또는 황영감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기름진 밭되기를 탐냈던 모양입니다. 사또는 황영감에게 네가 작년에 세금을 덜 냈다는 둥, 내 밭이 원래 나라 땅인데 네가 몰래 경작하고 있다. 는 둥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그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황영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로 매달렸지만 사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일까지 땅 문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 놈을 당장 옥에 쳐넣겠다. 고 협박했지요.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온 황영감에게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최사또의 횡포로 인해 신음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깊은 시름과 공포만이 가득했지요.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웠던 시골 마을이 악독한 사또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지옥 같은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황 영감은 밤새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관아는 이미 사또의 손아귀 위에 있었고 자신과 같은 힘없는 농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황 영감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낙향한 선비, 다산 정인날이었지요. 비록 글만 하는 샌님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양반은 양반이시니 뭔가 방도가 있지 않을까? 느티나무일 때도 보니 강단이 있어 보이시던데. 황 영감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른 아침 다산 선비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 꿇어앉아 눈물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기 시작했지요. 선비님, 제발 소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저 악독한 사또, 놈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평생 일궈온 제 밭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와 제 식구들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부디 소인을 도와주십시오. 황 영감의 처절한 호소를 시작으로 그동안 최 사또의 횡포에 시달려왔지만 차마 말 못하고 소가리만 하던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다산 선비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겪었던 억울한 사연들을 털어놓으며 눈물로 도움을 청했지요. 선비님, 저희 집은 세금 때문에 외양간 소까지 빼앗겼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곤장을 맞고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선비님. 다산 선비는 백성들의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책 속에만 파묻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비록 자신은 힘없는 낙향 선비에 불과했지만 이대로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척한다면 어찌 선비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오. 다산 선비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함께 어떤 결의로 빛나고 있었지요. 내가 비록 가진 힘은 없으나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내 모든 지혜를 짜내 보겠소. 더 이상 저 악독한 사또의 횡포를 두고 볼 수만은 없소이다. 다산 선비의 말에 백성들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산 선비 앞에 엎드려 연신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요. 마침내 조용히 묻혀 지내던 시골 선비 다산이 백성들을 위해 칼 대신 붓을, 아니 지혜를 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통쾌하고도 지혜로운 복수극이 시작될 참이니 주인님들도 기대하시라. 백성들을 돕기로 결심한 다산 선비는 무턱대고 사또에게 달려가 따지거나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없는 자신이 저 교활하고 권세 있는 사또를 정면으로 상대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대신 그는 아주 치밀하고 조용하게 사또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공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지 않았소이까? 다산 선비는 우선 충직한 여종 향아를 불렀습니다. 향아는 비록 말수는 적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발이 빨랐기에 정보 수집에는 안성맞춤이었지요. 다산은 향에게 관아 주변을 오가며 아전들의 동태를 살피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듣도록 시켰습니다. 또한 저작거리에 나가 사또에 대한 소문이나 평판을 은밀히 알아보도록 했지요. 향아가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아 가져온 정보들을 종합하여 다산 선비는 최 사또라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최 사또는 겉으로는 위엄을 부리지만 속으로는 아주 겁이 많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위인이었습니다. 특히 한양에 있는 아버지 초애의 참판의 눈치를 엄청나게 살피고 자신의 평판이 나빠져 아버지 귀에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한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둘째, 그는 거칠애와 명예욕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실제 능력이나 덕망은 없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고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기를 갈망했지요. 아첨하는 말이나 공치새에는 사족을 못 쓴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셋째,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셈과 법률에는 아주 어둡고 무식했습니다. 어려운 한자나 복잡한 계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다며 아전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신은 그저 도장이나 찍는 수준이라는 것이었지요. 옳거니! 다산 선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또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이제 이 약점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다산 선비의 명석한 두뇌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면 충돌 대신 사또의 허영심과 무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아주 기발하고도 지혜로운 계책들을 구상하기 시작했지요. 다산 선비의 첫 번째 계책은 바로 초의 사또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명예욕과 거칠애를 역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주 공손하고 아첨하는 듯한 태도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 다산 정인, 나리의 높으신 덕망과 선정에 깊이 감복하여 찾아뵈었나이다. 다산 선비는 능청스럽게 허리를 굽히며 아양을 떨었지요. 최 사또는 웬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칭찬을 싫어할 리가 있겠소이까. 그는 헛기침을 하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래. 자네가 뭘 좀 아는구나.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는가? 다름이 아니오라. 사또 나리. 다산 선비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고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이 고을에 부임하신 이후로 마을이 나날이 발전하고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있사온데 이 어찌 나리의 높으신 공덕이 아니겠사옵니까? 하여 소인이 마을 사람들과 뜻을 모아 나리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를 세워 그 은혜를 만대에 길이 전하고자 하옵니다. 공덕비라니 그것도 만대에 칭송받는 공덕비. 명예욕에 눈이 먼 초의 사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허허, 이것 봐라. 저 촌뜨기 선비놈이 쓸만한 구석이 있구나. 내 공덕비를 세워 한양에 계신 아버님께 자랑도 하고 내 이름도 널리 알릴 수 있겠구나. 사또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짐짓 점잖은 척 말했습니다. 크흠, 과인이 뭘 한 것이 있다고 공덕비까지? 허나 백성들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내 어찌 마다하겠는가. 좋소, 당장 공덕비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시오. 최 사또는 다산 선비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당장 공덕비의 새길 글귀는 다산 선비가 직접 짓도록 하고 비석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지요. 하지만 주인님들, 이게 다 다산 선비의 큰 그림 중 일부였다는 것을 사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다산 선비는 공덕비 건립을 빌미로 자연스럽게 관할을 드나들며 사또의 신임을 얻고 동시에 사또의 비리를 파헤칠 기회를 만들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공덕비 건립 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사또의 재정 상태와 세금 기록에 접근할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이고, 다산 선비님, 머리 정말 비상하지 않소? 저 욕심쟁이 사또를 아주 손바닥 위에서 가지고 노는구먼요. 자, 이제 초의 사또는 자신의 공덕비를 세운다는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고 다산 선비를 완전히 신임하게 되었답니다. 다산 선비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번째 계책을 실행에 옮겼지요. 이번 목표는 바로 사또의 무지함, 특히 셈과 법률에 어둡다는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산 선비는 공덕비 건립을 위한 준비 모임이라도 되는 듯 복잡하게 보이는 서류 뭉치들을 들고 다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날이 공덕비 건립이라는 큰일을 진행함에 있어 한치의 오점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특히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거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률에 따라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줄로 아뢰어. 다산 선비는 아주 충성스럽고 신중한 척 연기를 하며 말했지요. 최 사또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법률이고 뭐고 알아서 하게. 나는 그런 머리 아픈 건 딱 질색이니 자네가 다 알아서 처리하게나. 황송하옵니다 사또나리. 다산 선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허면나리, 이 공덕비 건립 비용은
관례와 세법 조항에 따라 각 호의 재산 규모와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하옵니다. 소인이 관련 법규와 계산법을 정리해 왔사오니 나리께서 윤허하여 주시면 이대로 진행하겠나이다. 다산선비가 내민 서류에는 아주 깨알 같은 한자로 온갖 복잡한 세법 조항들과 계산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지요. 셈과 법률이라면 담을 쌓고 지내온 최사또가 그 내용을 알 턱이 있겠소이까? 어허, 복잡하구먼. 됐네, 됐어. 자네가 알아서 다 하라니까. 최사또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덜컥 도장을 찍어 허락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인님들, 바로 여기에 다산선비의 함정이 숨어 있었답니다. 다산선비가 제시한 그 복잡한 세법 조항과 계산법 안에는 과거 최사또가 불법적으로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였던 세금 내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멋대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던 토지에 대해 이번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예전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었던 부자들에게 이번에는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소이까? 사또 스스로 자신의 과거 비리를 인정하고 그와 모순되는 새로운 기준에 도장을 찍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또는 나는 몰랐다고 발뺌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산선비는 사또의 무지함을 이용하여 그의 죄를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는 아주 절묘한 덫을 놓은 것입니다. 다산선비의 지혜로운 계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는 최사또를 공영에 빠뜨리는 동시에 사또의 수족 역할을 하던 부패한 아전들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여 관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계획까지 세웠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지만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 것들도 가만두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다산선비는 공덕비 건립과 세금 문제 처리를 핑계로 관아를 드나들며 사또의 신임을 얻고 있던 이방과 다른 아전들에게 은밀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그럴듯한 거짓 정보들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예를 들어 이방에게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방 어른, 요즘 사또 나리께서 공덕비 문제로 영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이요. 특히 세금 계산이 복잡하여 골치가 아프시다는데 이방 어른께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여 나리의 근심을 덜어드린다면 필시 큰 상을 받으실 것이요. 다른 아전들에게 맡겨서는 아니 되어 하고 이방의 공명심과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른 아전에게 가서는 또 이렇게 말했지요. 아무개 주사, 큰일 났네. 내가 듣자 하니 사또나리께서 이번 세금 문제의 책임을 자네에게 떠넘기려 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이방 영감이 뒤에서 자네를 험담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몸 조심해야 할 것이야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방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주인님들, 다산선비 정말 보통이 아니지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하면서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것이 꼭 여우 같지 않소이까? 다산선비의 이런 이간질은 금세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원래부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부패한 아전들은 다산선비가 흘린 거짓 정보에 완전히 놀아나기 시작했지요. 이방은 공을 독차지하려고 다른 아전들의 업무까지 간섭하며 으스댔고, 다른 아전들은 이방을 의심하고 비난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아귀다툼을 벌였습니다. 관아는 순식간에 콩가루 집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전들은 서로 헐뜯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당연히 관아의 행정은 마비 상태에 빠졌지요. 백성들의 민원은 쌓여만 갔고 사또의 명령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최사또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공덕비 생각에만 빠져 있었으니 이야말로 다산선비의 노림수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허, 저 무능하고 부패한 것들.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하게 생겼구먼요? 관아가 저 모양이니 백성들의 삶인들 온전했겠소이까? 가뜩이나 사또의 횡포와 가뭄 때문에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전들까지 저희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니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우선 공덕비 건립 비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또는 비용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려 했고 아전들은 서로 공을 세우려고 경쟁적으로 세금을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다산선비가 만들어 놓은 법률의 함정 때문에 세금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계산이 복잡해지니 백성들은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 왜 내야 하는 건지도 모른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낼 필요 없는 세금까지 내야 했지요.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관아 행정이 마비되니 백성들의 민원 처리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고 도둑을 맞아도 포졸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마을의 치안은 불안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다산선비는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은근슬쩍 불만의 목소리를 퍼뜨리기 시작했지요. 물론 대놓고 사또를 비난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예를 들어 황 영감처럼 억울하게 땅을 빼앗길 뻔했던 사람에게는 아이고 영감님, 요즘 세상 참 이상하지요? 사또 나리께서는 자기 공덕비 세울 생각에만 빠져 계시고 아전들은 저희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니 힘없는 백성들만 죽어나는 것 아니겠소? 하고 한탄하는 척 말했습니다. 또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글쎄 말이요. 법이라는 것이 백성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꾸 바뀌고 복잡해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구려. 이러다가는 등골만 휘어지겠소. 하며 공감을 표했지요. 다산선비의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맞아! 다산선비님 말씀이 옳아! 우리 사또는 백성은 안중에도 없다니까. 관아놈들은 다 한통속이야.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고 사또의 무능함과 부패에 대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심이 들끓기 시작한 것이지요. 민심이 들끓고 관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다산선비는 최후의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 사또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었지요. 아무리 민심이 등을 돌리고 정황 증거가 많다 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없다면 교활한 최 사또가 발뺌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은 바로 다산선비의 충직한 여종 향하였답니다. 향하는 비록 어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치가 빠르고 몸놀림이 날랬으며 무엇보다 다산선비에 대한 충성심이 하늘을 찔렀지요. 다산선비는 향하야말로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향하야, 다산선비가 조용히 향가를 불렀습니다. 내게 아주 중요하고도 위험한 일을 맡겨야겠다. 할 수 있겠느냐? 향하는 두려운 기색 없이 또렷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소인에게 무엇이든 명하십시오. 나리를 위해서라면 불길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사옵니다. 아이고, 저 충성심 좀 보소. 다산선비는 향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의 심부름을 가는 척하며 사또의 방이나 이방의 처소에 잠입하여 그들이 주고받은 뇌물 장부나 불법적인 명령이 담긴 문서 같은 것을 찾아내라는 것이었지요. 향아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임무 수행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얌전하고 순한 여종 행세를 하며 관아를 드나들었습니다. 아전들은 향아가 다산선비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요. 더구나 요즘 관아는 아전들끼리의 싸움과 백성들의 민원으로 정신이 없었기에 향아의 움직임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향아는 그 틈을 이용하여 아주 대담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또나 이방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살쾡이처럼 재빠르게 그들의 방에 잠입하여 서랍이나 괴짝을 뒤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다산 선비가 말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헤맸지요. 며칠 동안의 아슬아슬한 잠입과 수색 끝에 마침내 향하는 이방의 방 깊숙한 곳 낡은 괴짝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작은 장부 하나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최 사또가 이방을 통해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내역, 그리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어 착복한 금액 등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야말로 최 사또의 목을 칠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지요. 향하는 장부를 품속 깊이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관할을 빠져나와 다산 선비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다산 선비가 이렇게 물밑에서 착착 방역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어리석은 초의 사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답니다. 관아가 시끄럽고 민심이 흉흉하다는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그는 그저 시골뜨기들이 뭘 안다고 떠드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오히려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 앞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길을 꺾을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 사또는 아주 그럴듯한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아주 크고 호화로운 사냥잔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잔치에는 인근 고을의 양반들과 유지들을 모두 초대하고 풍악을 울리고 기름진 음식을 차려놓고 자신이 직접 말을 타고 사냥 실력을 뽐내며 건재함을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지요. 허허허, 이 잔치를 보고 나면 백성들도 감히 나를 얕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한양에 계신 아버님께도 내가 이 고을을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겠지. 최 사또는 혼자서 김칫국부터 마시며 잔치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인님들, 이게 또 다산 선비가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거 아니겠소? 다산 선비는 최 사또의 허영심 많은 성격을 이용하여 일부러 사또나리의 위엄을 보여주시려면 이럴 때일수록 성대한 잔치를 벌여 민심을 다독이셔야 합니다. 하고 부추겼던 것입니다. 사또가 잔치 준비와 사냥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자신은 결정적인 방역을 준비할 시간을 벌고 또한 잔치 자리야말로 사또의 죄를 만천해 폭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최 사또는 그런 다산 선비의 속셈은 꿈에도 모른 채 신이 나서 잔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무리하게 세금을 걷고 재물을 긁어 모았지요. 그야말로 제 무덤을 제가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 사또가 호화로운 사냥 잔치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다산 선비는 조용히 하지만 아주 착실하게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향아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그 비밀 장부를 바탕으로 사또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기록한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붓끝은 날카롭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최 사또가 부임한 이후 저질렀던 온갖 횡포와 비리들, 부당한 세금 징수, 백성들의 재산 강탈, 뇌물수수, 직권 남용, 심지어 느티나무를 벤 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비밀 장부의 내용과 함께 그동안 모아두었던 피해 백성들의 증언까지 첨부했지요. 상소문 작성을 마친 다산 선비는 황영감을 비롯한 마을의 어른들과 뜻있는 젊은이들을 비밀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소문의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 상소문을 함께 조정에 올리자고 제안했지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 포악한 사또의 횡포를 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의 죄를 만천에 고발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상소문에 여러분의 이름과 수결을 더하여 함께 봉기합시다. 다산 선비의 비장한 제안에 처음에는 다들 두려워하며 망설였습니다. 사또에게 밉보였다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황영감이 먼저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내 비록 늙고 힘없는 농부지만 이대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소. 내 이름과 수결을 올리겠소. 황 영감의 용기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과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수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과 염원이 담긴 연명 상소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산 선비는 이 상소문을 잘 보관하며 결전의 날, 즉 사또의 사냥 잔칫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과연 다산 선비와 백성들은 이 상소문으로 부패한 사또를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요? 드디어 최사또가 주최하는 호화로운 사냥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넓은 들판에는 화려한 차일이 쳐지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으며 신명나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최사또는 으리으리한 관복을 차려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초대받은 인근 고을 양반들과 관리들에게 술을 따르고 너스레를 떨며 자신의 위세를 한껏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이지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모두들 술과 풍악에 취해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일단의 무리가 잔치 장소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소? 앞장선 사람은 바로 다산 선비였고 그 뒤로는 황 영감을 비롯한 마을 대표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바로 그 연명 상소문이 들려 있었지요. 웬 놈들이냐? 감히 사또의 잔치 자리에 함부로 끼어들어 행패냐? 잔치를 즐기던 양반들과 아전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최사또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이놈 정인, 내 놈이 어찌 감히? 하지만 다산 선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또 앞으로 나아가 들고 있던 상소문을 펼쳐 들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횡포를 참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소이다. 당신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악을 만천해 고발하겠소. 다산 선비는 상소문에 적힌 초의 사또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치 장소 전체에 울려 퍼졌고 풍악 소리도 뚝 그쳤으며 술에 취해 있던 사람들도 모두 정신을 차리고 숨죽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고 구체적이었기에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또다시 우렁찬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명이요, 암행어사 출두시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최사또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것이지요. 암행어사까지 들이닥치고 자신의 모든 죄악이 만천해 드러나자 최사또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잔치 자리에 모였던 다른 양반들과 관리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그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요. 이제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활한 최사또가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 리가 있겠소이까?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나리,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 미천한 촌뜨기 선비놈이 저를 시기하여 거짓 상소문을 올린 것이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는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오히려 다산 선비를 무고죄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짓으로 자신의 신복 아전에게 신호를 보냈지요. 어서 빨리 관하로 가서 내 방에 있는 장부들과 문서들을 모조리 불태워 없애버려라 하고 말입니다. 증거만 없애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비열한 수작이었지요. 그 신복 아전이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가려 할 때 다산 선비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 하시오? 혹시 사또 나리의 죄를 증명할 문서들을 없애려는 것은 아니시오? 다산 선비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최 사또는 당황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내 놈이 감히 증거도 없이 나를 모함하는구나. 어디 증거가 있다면 내놓아 보아라. 그는 증거를 이미 인멸했거나 혹은 다산선비가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큰 소리를 친 것이지요. 아이고, 저런 어리석은 놈, 다산선비를 너무 얕봤구먼요. 최 사또가 증거를 내놓아 보라며 큰 소리를 치자 다산선비는 오히려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최 사또가 절이 나올 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증거라 하셨습니까? 사또. 다산선비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아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최 사또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의 필사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산선비가 장부를 사또 앞에 내밀며 물었습니다. 최 사또는 장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은밀하게 기록해 온 뇌물 장부였으니까요. 어떻게 내 놈이 이것을... 최 사또는 말을 더듬으며 경악했습니다. 사또께서 혹시라도 증거를 인멸하려 하실까 염려되어 제가 미리 여러 부를 만들어 두었지요. 다산선비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필사본 또한 상급 관아와 조정에도 보낼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다산선비는 초의 사또가 발뺌할 수 없도록 모든 수를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밀 장부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아온 피해 백성들의 증언서, 그리고 사또가 스스로 서명했던 모순된 세금 문서들까지 차례차례 꺼내 보이며 그의 죄를 입증했습니다. 사또, 이래도 발뺌하시겠습니까? 다산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추상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기록되어 있소이다. 당신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사리사욕을 채우고 법을 능멸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온 모든 기록이 말이요. 최 사또는 다산선비가 내놓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그의 교활함도 다산선비의 치밀한 지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통쾌하다. 통쾌해. 다산선비님 정말 대단하시구먼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 최사또의 모든 죄악이 만천에 드러나자 암행어사는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신임사또 최치수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국법을 능멸하였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당장 사또의 관직을 파하고 봉고파직하라. 또한 그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죄의 경중을 따져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것이다. 어사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즉시 달려들어 최사또를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세등등하던 사또는 이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질질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악덕사또가 벌을 받았다. 이제 우리도 살았다. 최사또의 악행에 동조하고 빌붙었던 부패한 이방과 아전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조사를 받고 죄가 드러나 모두 파직되거나 곤장을 맞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썩은 뿌리가 뽑히고 나니 관에도 비로소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된 황 영감과 다른 농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은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오랜 악몽에서 벗어나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다산선비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그를 믿고 따라준 백성들의 힘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은 힘들고 위험했지만 마침내
정의는 승리했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악덕 사또가 쫓겨나고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자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다산 선비에게 몰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를 영웅처럼 칭송했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저 악독한 사또 밑에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선비님이야말로 우리 마을을 구한 은인이십니다. 부디 저희 마을의 어른이 되어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다산 선비를 높이 떠받들며 존경심을 표했지만 다산 선비는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불의에 맞서 싸운 여러분 자신의 용기와 힘으로 이룬 것입니다. 저는 다만 제가 아는 작은 지혜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칭찬에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공을 백성들에게 돌리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지요.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그저 조용히 흙을 벗삼아 살아가는 시골 선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그는 스스로를 낮추었지만 그의 깊은 지혜와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는 그 어떤 높은 벼슬보다 더 빛나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글만 아는 샌님이 아니라 마을의 앞날을 밝혀줄 현인으로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산 선비는 그 후에도 여전히 소박한 초가집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책을 읽고 밭을 가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의 지혜를 구하고 가르침을 얻으려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덕 사또가 쫓겨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요. 사또가 남기고 간 상처와 문제들은 여전히 마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는 문제, 불공정하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바로잡는 문제, 그리고 오랜 가뭄과 수탈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답니다. 다산 선비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해박한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복잡한 세금 제도를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공정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실용적인 지혜를 발휘하여 백성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정비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거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새로운 작물을 소개하고 농사 기술을 보급하기도 했지요. 또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향약과 같은 마을 규약을 정비하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당을 열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앞에서 나서서 지시하거나 군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백성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존중했으며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돕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의 지혜와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을은 점차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아이고, 다산 선비님, 정말 못하는 게 없으시구먼요. 저런 분이 진짜 나라님 되어야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다산 정인 선비는 비록 한양의 높은 벼슬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시골 마을에 묻혀 살면서 그 어떤 정승 판서보다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리사욕이나 헛된 명예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지요. 그는 겉으로는 평범한 시골 선비처럼 보였지만 그의 안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늘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권력 앞에서는 추상 같은 용기를 보여주었지만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 앞에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스승이자 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다산 어른, 우리 마을의 현인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비단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다산 선비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선비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높은 벼슬이나 많은 재산이 없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옳은 길을 걷고 세상을 위해 빛을 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아니겠소이까? 다산 선비는 바로 그런 조용한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자, 주인님들, 어떠셨소이까? 통쾌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훈훈해지는 이야기 아니었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다산 선비처럼 지혜롭고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아이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소이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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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